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했던 단말기 유통법 폐지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새해를 맞은 조선업계에 연이어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암모니아 운반선과 LNG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위주로 수주가 잇따르는 분위기입니다. 새해 들어선 리튬 가격 하락 영향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2차 전지주들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ETF 사들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먹구름이 잔뜩 낀 상황입니다. 증시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에 따른 충당금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증권사의 실적이 바닥을 찍고 하반기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 18일 서울경제TV는 경제라이브를 통해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했던 단말기 유통법 폐지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 인재 캠퍼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에 대한 정부 개선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일명 단통법이라 불리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서정가제가 주요 논의 주제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는 평일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 휴업일과 새벽 시간에 금지됐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단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기로 논의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 일부 사용자만 과도하게 받던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도록 하는 취지로 제정한 법이었는데요. 오히려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점 간의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전자출판물인 웹툰과 웹소설을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에선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율을 유연하게 정하도록 논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새해를 맞은 조선업계에 연이어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암모니아 운반선과 LNG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위주로 수주가 잇따르는 분위기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새해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 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오늘 암모니아 운반선 3척을 수주해 이달에만 총 32척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선종별로 보면 LPG, 암모니아 운반선이 12척, LNG 운반선 2척을 비롯해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15척을 수주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우리 돈 약 4조 1,2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날 하나오션도 새해 첫 수주로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암모니아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3,300억 원. 이 배엔 하나오션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시 플랫폼, 최신 탄소 저감 기술인 축발 전기 모터 등 친환경 기술이 집약될 전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달 18일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을 3,150억 원에 수주하면서 새해 첫 수주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이들 선박은 2027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우리 조선사들의 최근 수주는 친환경 선박 수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해 수주된 선박의 절반을 차지하는 암모니아 운반선은 수소를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LNG 운반선도 꾸준히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올해 1분기 중 카타르 LNG 프로젝트 관련 2차 발주가 대거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수익성이 높은 만큼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 릴레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지난해 광풍으로 불릴 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인기가 상당했는데요. 새해 들어서는 리튬 가격 하락 영향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2차 전지주들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ETF 사들이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 상장지수 펀드 ETF 중 2차 전지에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새해 들어 하락률 상위 10개 ETF 중 4개가 2차 전지 종목에 투자하는 ETF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19일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중 하락률이 가장 큰 ETF는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로 28% 하락했습니다. 이 ETF는 KRX 2차 전지 탑10 지수의 수익률을 정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상품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중국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가 25%, LG화학과 금형 등 2차 전지 종목을 담은 타이거 200 에너지화학 레버리지가 23% 하락해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종목에 투자하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와 에이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배터리 필수 소재인 리튬 가격 하락이 주요 배경인데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 상태에서 전기차 판매까지 둔화되면서 기업 수익성 우려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시장의 상황과는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ETF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개인은 올 들어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를 지난 19일까지 14거래일 중 12거래일을 순매수했고 규모는 49억 4천만 원입니다. 또 이 지수를 정방향으로 추정하는 타이거 2차 전지 탑10 ETF는 64억 4천만 원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의 ETF 담기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 외에는 설명이 힘들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연구원은 최근 2차 전지 주가가 많이 하락한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 2차 전지나 전기차 산업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먹구름이 잔뜩 낀 상황입니다. 증시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에 따른 충당금 부담까지 겹친 건데요.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증권사의 실적이 바닥을 찍고 하반기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증권사들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증권과 한국금융,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의 4분기 합계 순손실이 736억 원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나증권은 국내 5대 증권사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37.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이 대규모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메리츠증권은 키움증권이 지난해 4분기 1,800억 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나증권 역시 1,600억 원대 적자폭을 전망했습니다. 영풍재지 미수금으로 인한 일회성 손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증시 부진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감소하며 수수료 수익도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증권가는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PF 충당금과 해외 상업부동산의 손상차손이 적자폭을 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대차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은 프랑스 부동산 관련 손실이 약 400억 원 추가 반영하고 이외 투자 목적 자산도 손실 인식돼 적자 전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사들의 실적이 올 하반기 개선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KB증권은 시중금리 하락과 신용리스크 완화에 따른 채권평가 이익은 하반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증권업종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실적 부진 우려 등에 이달 들어 KRX 증권지수는 8%대 하락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태영건설 위기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부실 우려가 금융권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는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점차 확산되면서 금융당국도 건정성 관리 단속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현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을 좀 대상으로 대손 충당금을 늘려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당국이 금융권 이 건정성 관련해서 고삐를 좀 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업계는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건정성 고삐를 조이는 첫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요 은행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 규모를 늘리라는 압박에 나섰는데요.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대한 대손 충당금 검사를 실시했고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광주, 대구, 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에 대손 충당금 적립금을 더 늘리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경기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거래처의 부도 등의 이유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쌓아두는 돈을 의미합니다.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립되기 때문에 산출 근거가 또 명확해야 하고요. 은행별로 보면은 충당금의 산출 방법이 다양해서 금감원이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대손 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대 신용 손실을 추정을 하는데 부도율과 또 부도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손실률 등을 지표로 근거로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감원의 이번 검사에서는 해당 은행들이 이 지표와 실직치의 오차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에 따라서 경고장과 함께 충당금, 즉 돈을 더 적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은행들이 충당금을 쌓을 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만큼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았을 텐데 왜 이렇게 지표에서는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시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코로나19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때 당시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 원금 상환 그리고 이자 납부를 밀어주는 조치를 취했는데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 효과가 나타났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서 나온 결과라는 게 금감원의 시각입니다. 부도율이라 하면요. 대출 채권이 1년 후에 부도가 날 확률을 말을 하는데 경제 성장률과 경기 전망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계산하는 부도율이 전반적으로 낮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 조사의 추정 방식을 보완하도록 하고 또 미래 경제의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에 대해서도 적정한지 들여다보다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금감원이 이제 은행권에 관련해 이 고삐를 좀 건정성에 관련해서 고삐를 좀 확실하게 조일 수 있는 규제를 좀 만든다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른바에서 경기 완충자본 3종 세트라고 불리는데요. 예.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부실로 위험이 커진다고 판단을 해서 적립 수준을 1% 상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한 결과가 이번에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 자본을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도 올해 안에 제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테스트에 좀 설명을 드리면 금리나 환율 등 극단적인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 위기 시에 투입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그리고 또 손실 흡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올해 또 첫 시행되는 특별 대손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업계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해 대손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것을 요구하는 건데요. 적립금을 충분히 쌓았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요구하면 추가로 쌓아야 합니다. 당국은 감독 규정에서 현재 대손 준비금을 최저 적립률로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선제적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금융당국이 좀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대손 충당금도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향후 경기에 좀 좋지 않은 영향으로 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건설사에 돈을 댄 금융권의 리스크 상승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예. 태원건설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 부동산 건설 경기는 더욱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죠. 국제신용평가사 S&P에서 지난 18일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둔화된 부동산 시장과 고금리를 고려할 때 재무 부담을 겪는 건설사와 PF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또 국내 신용평가사 나이스에서는요. 건설사 PF 우발 채무 점검 보고서에서 대형 건설사 5곳에 대한 재무 상태에 경고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의 리스크 전이를 최대한 막겠다라는 의지의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출범 7년여 만에 시중은행과 경쟁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 가입자 규모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최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까지 흥행하면서 올해는 더 무서운 성장세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까지 인터넷 은행 3사의 고객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5,174만 명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인터넷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또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2,700만 명인데 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2개 이상 인터넷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해석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서비스 개시 7년 만에 총 고객 수가 2,300만 명을 돌파했고 953만 명 고객을 가진 K뱅크는 올 상반기 1,000만 고객 달성이 예고됐습니다. 후발주자인 토스뱅크는 출범 2년 만에 90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1,000만 명 돌파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빠르게 성장한 배경은 편의성도 크지만 수수료 면제 같은 기존 은행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책들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는 인터넷 은행으로 불러 모은 최대 무기로 꼽힙니다. 출범 2년 만에 흑자 전환한 카카오뱅크는 2020년 1,13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고 지난해는 3,000억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스뱅크는 출범 2년 만에 분기 흑자 달성에 성공했고 올해는 연간 흑자 전환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한 K뱅크는 2년 만에 기업 공개 IPO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은행 3사는 올해 전망도 밝습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 대출을 꾸준히 늘려온 데다 올해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서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인터넷 은행의 주담대 증가율은 전년 대비 70%에 달했는데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증가율은 3%대에 머물렀습니다. 금융권은 물론 증권업계에서도 주담대에 이어 전월세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인터넷 은행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서운 성장 속도만큼 연체율 또한 치솟고 있어 올해는 연체율 관리 능력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경남 창원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설립 54년 만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기존 산단의 투자 확대와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조성 추진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인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인 창원 마산 자유무역지역. 이곳의 연간 수출 실적은 지난 2008년 사상 최대치인 5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지난해에는 10억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산단이 설립 50년이 지나면서 경쟁력을 잃었고 국가산단 지정에도 거듭 제외되면서 입주 기업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에서 소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지역의 제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건축 면적의 토지 이용률 한 13% 정도 늘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입주 기업들이 새로운 추가 투자를 통해서 그 시설도 설비도 증설하고 또 새로운 고용도 해서 수출을 더 확대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마산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고도화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기존 산단에는 입주 기업의 공장 증축 등 45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가 예상되는데 500억 원 규모의 매출 증대와 19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해양 신도시에 들어설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은 디지털 베이스지만은 주로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또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그런 기업들이 온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인근 마산 해양신도시 부지에는 사업비 3,860억 원을 들여 제2자유무역지역인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곳 부지에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 기업을 직접할 20층 규모의 혁신타운이 들어서고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단과 연계한 디지털 특구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번 국가산단 지정이 지역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충청과 전라, 제주, 울릉도와 독도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1cm 내외 눈이 오는 곳이 있는 한편 충남과 전라 서부,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인데요. 내일까지 전라 서부와 제주,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5cm의 눈이 쌓이겠고 많게는 전라 서해안 20cm 이상, 제주 산간은 40cm 이상 눈이 쌓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동부에는 3에서 8, 충남 내륙과 충북 남부에 쌓이는 눈은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한편 그 밖에 경기 남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서부 내륙에는 오늘 늦은 저녁까지 가끔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져 갑자기 매우 추웠는데요.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 아침보다 5도 내려가 영하 14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영하 7도에 그치겠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를 사용하실 때는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권은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 영하 14도, 춘천 영하 15도로 매우 추운 아침을 맞이해 낮에도 영하 7도 내외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계속 내리겠습니다. 속초 영하 13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강릉 영하 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라와 제주에 종일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대구 영하 8도, 낮 기온은 광주 영하 3도, 부산 0도, 제주는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는 맑겠고 서해와 남해는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한편 전해상 물결이 최대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 서부와 제주에는 수요일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